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 강원도 춘천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대전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도 33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오전 11시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네, 이번 주 초는 이렇게 폭염이지만 모레부터는 장맛비가 전국에 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간 동안은 낮 기온이 30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폭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강원도 춘천은 36도까지 치솟습니다. 대전과 전주의 기온은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이어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불볕더위는 중부지방에 머무르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지표면에 열이 축적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 수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중국 남부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한반도에 형성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장마전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집중호우가 쏟아지거나 지역별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등 강우량의 편차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대규모 유행은 억제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추적이 확산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도 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 요소들 강버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매일 코로나19 환자가 46.7명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전 2주보다 7.1명 늘어난 수치인데 지역사회 발생과 해외 유입 모두 증가한 결과입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늘어 10.6%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큰 유행으로 이어지거나 희생자를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소입니다. 어제 17개 시도 중 대전 등 9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 환자도 늘고 있는데 검역 과정에서 걸러진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확진 환자의 증가는 우리 방역과 치료 역량의 부담을 초래합니다. 또 50대 환자가 절반에 달해 위중, 중증 환자가 늘어날 위험도 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이후에도 이동량은 줄지 않았고 더워진 날씨에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환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입국자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편 운항도 중지하는 등 특별 조치에 나섭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억제하고 부정기적 항공편의 운항 허가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오자 정부가 사전 조치에 나선 겁니다.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환자는 주말 이틀 동안 39명에 이릅니다. 이 중 파키스탄 입국자가 18명, 방글라데시가 9명에 달했습니다. 금어기가 풀려 원양어선 선원들이 들어오는 데다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 외에도 비전문 취업, 즉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자가격리 장소가 없으면 입국을 아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 탑승이 불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대전 집단 감염의 파장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전 확진자들과 전주에서 접촉한 광주의 2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PC방에서 8시간 가까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남성의 동선 주변 39개 학교의 등교 수업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일곡동의 한 PC방입니다. 방역을 마칠 때까지 문을 닫는다는 안내 문구가 붙었고 안은 텅 비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은 19일 밤 11시부터 8시간 가까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머문 시간이 겹치거나 이후 PC방을 찾은 사람이 모두 193명에 달하는데 10대 학생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는 했다고 보면 돼요. 거의 했어요. 교육청 신고자들이 한 40여 명 돼요. 학교 학생들. 이 남성의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22일 만입니다. 광주시는 학생이 몰리는 PC방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PC방도 QR코드를 찍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밀집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PC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는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규정해 광주 확진자는 지난 12일 전주의 한 음식점을 찾았는데 대전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 2명과 동선이 겹쳤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도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대학 친구인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시작으로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전북과 전남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지난해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때 미국과 북한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열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은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차단하려고 볼턴 전 보좌관이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정상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영상까지 미리 보여주는 등 이른바 노딜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내용도 기술됐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분석 내용들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미국도 남북미 3자 회담을 반기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전달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후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미 회담을 하고 남북미 3자 후속 회담을 갖자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남한은 필요 없다고 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김영철 회동의 유일한 좋은 소식이었다며 남북미 3자 회담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또 지난해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때도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3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볼턴과 폼페이오 라인에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남북미 3자 회담을 열어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네,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때는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 미국과 소련 정상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영상까지 미리 보여줬다고요? 네, 볼턴 전 보좌관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냉전 시대인 1986년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영상을 틀어줬다고 회고록에 밝혔습니다. 이른바 노딜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의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회담장을 걸어나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술됐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국무부가 만든 합의안 초안도 거부하는 등 북한의 핵시설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도 비둘기들이 날아다니지만 실질적 내용은 거의 없는 DMZ 축제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전을 이루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볼턴을 두고 왜 그렇게 적대감이 많으냐고 핀잔을 줬고 볼턴의 리비아 방식이 회담을 망쳤다며 비난하기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회담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판문점 회동 등을 독단적이고 즉흥적으로 결정하거나 극적인 효과에만 몰두하는 한계도 노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양국이 현재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로 위협하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까? 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한일 방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8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얻어내는 방식은 미군 철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기회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맹의 가치보다는 돈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다시 한번 드러난 대목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뒷얘기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하노이 회담에서는 영변 이외에 추가로 내놓을 것인지를 묻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변의 의미를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문답이 되풀이된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에 장거리 미사일 제거를 제안했고 볼턴 전 보좌관이 끼어들어 핵탄도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전부에 대한 신고부터 요구했다고 회고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어떤 법률적 보장도 없는데 미 군함이 북한 영해에 진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만찬을 취소하고 북한까지 비행기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일화도 회고록에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오늘 주목되는 만남의 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협의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을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 강요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주체를 두고 앞서 충돌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지시를 놓고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부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사건 조사의 총괄을 대검 인권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면서 총괄 책임은 대검 인권부장에게 부여한 겁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진정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해 일각에선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증언 강요 의혹 진정사건은 대검 감찰부를 거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소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사안을 인권 문제처럼 변질시킨다며 진정사건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넘긴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마주할 예정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사퇴하겠다고 했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안에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18개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게 하고 상임위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맹을 이어온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절로 들어간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주말 사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가고 초선 의원들까지 설득에 나서자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은 어느 한 곳도 가져가지 않겠다면서 전부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져가지 못할 바에는 다른 나머지 위원장직을 우리 몫으로 나머지 저기 안배해서 배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원구성 협상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본심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협상에 임하셔서 원만한 국회 원구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3차 추경안이 이번 달 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심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선 안 된다면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3차 추경과 함께 북한 도발 등 경제 안보 문제도 산적해 있는 만큼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계기로 멈춰섰던 두 당 간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영국의 도심공원에서 주말 저녁 이곳에 온 시민들에게 괴한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테러로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레딩의 공원 포베리 가든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지난 20일 저녁 한 20대 남성이 주말 산책을 즐기던 시민들을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희생된 시민들 중에는 현직 교사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공원에선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부근에서 25세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레딩에 거주하는 리비아 출신 남성이고 영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21일 오전까지 이 사건을 테러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곧 입장을 바꿔 정식으로 테러 사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남전단 살포를 위해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까지도 날려보낼 가능성을 시사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대남전단 실물도 앞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살포를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오늘 아침 1면에 분노의 경류, 전체 이민의 대적보복 열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기사는 각국 출판 인쇄 기관들에서 1,200만 장의 각종 삐라가 인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남조선의 깊은 종신까지 살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 기제와 수단이 준비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대남 전단을 서울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됩니다. 신문은 이어서 삐라와 우물,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기분이 더러운지를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남 전단이 살포되면 지난 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북한이 내놓은 세 번째 조치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 지지율이 기록적으로 내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도통신이 20일과 21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 말 조사 때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6.7%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재집권 뒤에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지지율 하락은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스 유키 중의원 의원과 그의 부인 가와이 안리 참의원 의원 구속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가와이 부부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 가와이 안리의 당선을 위해서 지방 의원과 후원의 관계자 등 약 100여 명한테 2,57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억 9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